이딴 개가 짖는다고 날 의심한다고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사위는 당당한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섞여 있었어요. 마당에서는 황구가 여전히 격렬하게 짖고 있었고 그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태는 사위의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당황하거나 미안해할 법한데 오히려 화를 내는 모습이 이상했어요. 특히 황구를 이딴 개라고 부르는 것에서 묘한 적대감이 느껴졌습니다. 수지는 당황하며 사위를 말렸습니다. 아버지께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며 황구도 나이가 들어서 예민해진 것일 뿐이라고 변명했어요. 하지만 정태의 표정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황구는 15년 동안 한 번도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한 적이 없었어요. 낯선 사람이 와도 몇 번 짖고는 그만두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마치 극도의 위험을 감지한 것처럼 온몸을 떨며 지저댔죠. 사위는 계속해서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황구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혐오감이 섞여 있었어요. 동물을 좋아한다고 했던 사람의 반응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정태는 그 순간 확신했습니다. 황구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 남자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15년 동안 함께 살아온 황구의 직감을 믿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 없이는 딸을 설득할 수 없었어요. 수지는 이미 사위 편을 들고 있었고 아버지가 괜히 의심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정태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이 남자의 정체를 밝혀내겠다고, 딸을 지키겠다고 말이에요. 황구의 경고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당에서는 황구가 여전히 짖고 있었습니다. 그 소리에는 절박함과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마치 이 사람을 조심하라고 외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마리 진돗개의 직감이 밝혀낼 충격적인 진실의 서막이 오르고 있었어요. 그 전에 잠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 무엇을 하며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도시. 이정태의 집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 한쪽 구석에는 철망으로 둘러싸인 황구의 집이 자리하고 있었죠. 그 앞에는 낡은 고무공 하나가 굴러다니고 있었는데 수지가 어렸을 때 황구와 함께 가지고 놀던 바로 그 공이었습니다. 공이 표면은 세월의 흔적으로 여기저기 갈라져 있었지만 정태는 차마 버리지 못하고 있었죠. 이정태는 45세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아내는 수지를 학교에 데려다 주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이었죠.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정태는 멍한 상태였어요. 수지는 겨우 7살이었는데 엄마가 왜 집에 안 오는지 계속 물어봤습니다.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죠. 세상이 무너진 듯한 충격 속에서도 딸 하나만은 제대로 키워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와 집에 들어서면 고요함이 정태를 짓눌렀어요. 거실에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수지의 뒷모습을 보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이는 말수가 부쩍 줄었고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곤 했죠. 정태 자신도 어떻게 하루하루를 버텨나가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때 직장 동료였던 김영수가 제안했어요. 정태야, 수지 혼자 두면 안 되겠다. 우리 집 개가 새끼를 낳았는데 한 마리 키워보는 게 어때?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개를 키워본 경험도 없고 혼자서도 벅찬데 동물까지 돌볼 여유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수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형수 집에서 새끼 강아지들을 봤을 때 아이의 얼굴에 오랜만에 웃음이 떠올랐어요. 손바닥만 한 진돗개 새끼가 수지의 손을 핥으며 장난치는 모습을 보니 정태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진돗개 새끼는 털이 누렇고 꼬리가 동그랗게 말려 있어서 정태가 황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수지는 황구를 처음 본 순간부터 눈을 떼지 못했어요. 작은 손으로 황구의 부드러운 털을 쓰다듬으며 혼자 중얼거리곤 했죠. 황구야, 우리 집에 왔구나. 이제 내 친구야. 황구와 수지는 함께 자랐습니다. 수지가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황구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수지가 잠들 때까지 침대 옆에 누워 있었죠. 정태에게는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야근으로 늦어져도 황구가 수지를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황구는 영리했어요. 수지가 아플 때면 곁에서 떠나지 않았고 낯선 사람이 오면 경계하며 짖었습니다. 마치 수지를 지켜야 할 자신의 임무를 아는 것 같았죠. 정태는 종종 황구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버텼을까? 수지가 5살이던 어느 여름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정태가 급한 일로 잠깐 집을 비운 사이였어요. 평소 같으면 수지를 이웃집에 맡겼을 텐데 그날은 워낙 급해서 황구가 있으니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시간만 다녀오면 되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지가 동네 개울가로 혼자 나간 것이었죠. 며칠 전 비가 많이 와서 평소보다 물이 불어나 있던 상황이었는데 수지가 개울 근처에서 놀다가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물은 생각보다 깊었고 급한 물살에 아이는 속수무책이었어요. 황구가 수지를 구해낸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수지의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온 황구는 주저하지 않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물에 빠진 수지의 옷자락을 입으로 물고 필사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개울가로 올라온 수지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죠. 황구는 계속 수지를 핥으며 깨우려 했고 지나가던 동네 어른이 발견해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정태가 급히 돌아왔을 때 수지는 이미 병원으로 옮겨진 후였어요. 응급실에서 수지가 깨어났을 때 정태는 황구를 꼭 껴안았습니다. 수지는 폐에 물이 찼지만 다행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죠. 의사는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위험했을 겁니다. 걔가 구조한 게 맞나요? 정말 똑똑한 개네요. 그날 이후 황구는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가족의 은인이 되었습니다. 정태는 황구를 보며 고마움을 금치 못했어요. 수지 역시 황구에 대한 애정이 더욱 깊어졌죠. 황구가 나를 구해줬어요. 아빠, 황구는 영웅이에요. 아이의 말에 정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지는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정태는 정년퇴직 후 집에서 황구와 함께 지내며 딸이 주말마다 내려오기를 기다렸죠. 황구도 이제 15살이 되어 털에 흰색이 섞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수지만 보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예전만큼 활발하지는 않았지만 수지에 대한 애정만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지가 집에 왔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얼굴에 묘한 설렘이 어려 있다는 것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수지의 모습을 보며 정태는 무언가 특별한 일이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아빠, 할 말이 있어요.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정태도 맞은편에 앉았고 황구는 습관처럼 수지 발치에 누웠어요. 서울에서 만난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이고 다음 주말에 인사를 드리러 오고 싶다고 하네요. 정태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스며들었죠. 수지는 이제 30이었고 결혼을 생각해볼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는 막막했어요. 과연 그 남자가 수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마당에서 황구를 바라보니 녀석도 무언가를 감지한 듯 평소보다 예민해 보였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약속한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정태는 아침부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황구와 함께 동네 한 바퀴 산책을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데 그날은 황구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산책을 나가자고 해도 꼼짝하지 않더니 현관문 쪽을 계속 바라보며 낑낑거렸어요. 정태가 황구의 머리를 쓰다듬어 봤지만 황구는 여전히 불안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15살이 된 황구는 평소 차분한 편이었는데 이렇게 예민하게 구는 것은 오랜만이었죠. 마치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길 것을 미리 감지하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2시쯤 수지가 남자친구와 함께 집에 도착했습니다. 정태는 거실 창문으로 그들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남자는 키가 크고 단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장은 아니었지만 깔끔한 캐주얼 복장에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첫인상만으로는 별다른 문제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황구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지가 오면 꼬리를 흔들며 달려나가는데 그날은 마당 한 구석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어요. 귀를 쫑긋 세우고 현관 쪽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털이 미세하게 곤두서 있는 것도 보였죠. 수지는 밝은 표정으로 남자친구를 박윤호라고 소개했습니다. 박윤호는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평소 수지한테 아버님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말하며 정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목소리도 차분하고 예의도 바른 것 같았어요. 정태는 악수를 받으며 박윤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나이는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수지보다 몇 살 많은 것 같았습니다. 말투나 행동에서 특별히 이상한 점을 찾을 수는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마당에 있던 황구가 갑자기 짖기 시작했어요. 평소의 짖음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목소리가 날카롭고 거칠었죠. 마치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내는 듯한 소리였어요. 황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짖으며 담장 쪽으로 달려갔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황구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고 털이 완전히 곤두서 있었습니다. 마치 극도로 흥분한 상태 같았죠. 심지어 뒷발로 땅을 박차며 담장을 들이받을 정도였습니다. 정태가 소리쳐 말려도 소용없었어요. 황구는 이성을 잃은 듯 계속 지저댔습니다. 정태는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이런 황구의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15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도 이렇게 격렬하게 반응하는 황구를 본 적이 없었어요. 박윤호는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걔들이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그럴 수 있다며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자신도 동물을 좋아해서 잘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태가 동물을 좋아하는지 물어보자 박윤호는 서울에서 동물보호단체 봉사활동을 한다고 답했습니다. 유기견 보호소에서 일손을 도우기도 한다면서 말이에요. 이 말에 수지가 자랑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황구는 여전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박윤호가 말할 때마다 더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정태는 이상했습니다. 황구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정태는 황구와 함께 살아온 15년을 떠올렸습니다. 황구는 보통 낯선 사람이 와도 몇 번 짖고는 그만두었어요. 하지만 몇 번 있었던 특별한 경우들이 기억났습니다. 도둑이 침입했을 때, 수지를 괴롭히던 동네 불량배가 왔을 때, 그리고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던 사람이 마당에 들어왔을 때, 그때마다 황구는 이런 식으로 격렬하게 반응했었죠. 정태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황구가 저럴 땐 반드시 이유가 있었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겉으로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나이가 들어서 예민해진 것 같다고 둘러댔습니다. 수지는 민망해하며 황구가 노쇠해서 그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부쩍 예민해진 것 같다면서 박윤호에게 사과했어요. 박윤호는 여전히 웃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주인을 잘 지키는 충견이라고 칭찬하기까지 했어요. 진돗개는 원래 경계심이 강하다고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태는 박윤호의 표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그리고 황구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묘한 감정을 읽을 수 있었죠. 혐오감이었을까요? 아니면 경계심이었을까요? 순간적으로 스쳐 지나간 표정이었지만 정태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서도 황구는 계속 짖었습니다. 마당에서 현관문 쪽을 보며 끊임없이 소리를 냈어요. 정태는 결국 황구를 마당 구석에 집으로 들여보내야 했습니다. 그제서야 집 안이 조용해졌죠. 정태가 차를 따르며 동물보호 활동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박윤호는 어릴 때부터 동물을 좋아했다고 대답했어요. 대학 다닐 때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했고 지금도 주말마다 보호소에 간다고 말했습니다. 수지가 끼어들어 박윤호를 칭찬했어요. 정말 착한 사람이라며 유기견들을 위해 후원도 하고 입양도 도와준다고 말했습니다. 사회관 개망 서비스에도 보호소 이야기를 자주 올린다고 덧붙였어요. 정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황구의 반응이 너무 이상했거든요. 마당에서 들려오는 황구의 짖음소리는 계속되고 있었고 평소와는 확실히 다른 종류의 소리였어요. 마치 위험을 경고하는 듯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윤호는 1시간 정도 머물다가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인사만 드리고 가겠다며 다음에 또 뵐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정태는 예의상 수지가 좋은 분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말했지만 속마음은 달랐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거든요. 박윤호와 수지가 나간 후에도 황구는 한참 동안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정태는 황구 집으로 가서 녀석을 달래려 했어요. 황구는 정태를 보며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 눈빛에는 간절함과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태는 황구의 눈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이 뭔가를 알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에요. 황구는 평생 거짓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녀석의 직감은 항상 옳았어요. 그날 밤 정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황구의 반응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15년 동안 함께 살아오면서 황구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황구가 저렇게 격렬하게 반응할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것도 보통 좋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정태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황구의 그날 반응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평소 같으면 며칠 지나면 잊혀질 일이었는데 이번은 달랐습니다. 뭔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느낌이 떠나지 않았어요. 정태는 결국 옛 전우이자 현재 경찰서에서 형사로 일하고 있는 박성수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성수는 정태와 군복무를 함께 했던 동기였어요. 제대 후에도 꾸준히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던 사이였죠. 무엇보다 정태가 믿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박성수는 정태의 전화를 받고 바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맥주 한 캔씩을 따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정태는 조심스럽게 수지의 남자친구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박성수는 정태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딸의 남자친구가 신경 쓰이는 건 당연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정태가 황구의 반응까지 자세히 설명하자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박성수도 개를 키워본 경험이 있었거든요. 동물의 직감이 때로는 사람보다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황구처럼 오랫동안 가족과 함께 살아온 개라면 더욱 그렇죠. 정태는 박성수에게 부탁했습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박윤호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말이에요. 딸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확실히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박성수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개인적인 조사이긴 하지만 친구를 위해서라면 충분히 도울 수 있다고 말했어요. 다음 날부터 박윤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틀 후 박성수가 첫 번째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박윤호의 기본 신상 정보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어요. 서울에 거주하고 있고 직업은 프리랜서 마케터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전과 기록도 없었고 교통법규 위반 같은 경미한 사항도 없었어요. 하지만 박성수는 뭔가 이상하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깨끗했거든요. 사회관 개망 서비스 계정도 최근에 만든 것 같았고 과거 기록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흔적을 지운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박성수는 더 자세한 조사를 위해 박윤호를 직접 미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수지가 박윤호와 만나는 날을 미리 알아내서 그날 하루 종일 따라다녀 보기로 한 거죠. 그 주 토요일 박성수의 미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윤호는 오전에 수지와 만나 서울 시내에서 데이트를 했어요. 영화를 보고 식사를 하는 평범한 연인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수상한 점은 없어 보였죠. 하지만 저녁에 수지와 헤어진 후 박윤호의 행동이 달라졌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서울 외곽으로 향했어요. 여러 번 갈아타며 복잡한 경로로 이동했는데 마치 누군가의 미행을 따돌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박성수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며 따라갔습니다. 박윤호는 외곽 지역의 허름한 모텔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숙박을 위한 게 아니라 잠깐 들렀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방향으로 향했죠. 다음 목적지는 더욱 외진 곳이었습니다. 공장 지대 근처의 폐창고 같은 건물이었어요. 박윤호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성수는 더 이상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발각될 위험이 너무 컸거든요. 대신 멀리서 건물을 관찰하며 기다렸어요. 박윤호는 1시간 정도 머물다가 나왔고 다시 복잡한 경로로 서울 시내로 돌아갔습니다. 박성수는 그 건물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낮에 다시 찾아가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겉보기에는 그냥 방치된 창고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있었습니다. 박성수는 드론을 이용해 건물 내부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어요. 건물 안에는 수십 마리의 개들이 좁은 우리에 갇혀 있었습니다. 대부분 작은 품종의 강아지들이었는데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보였어요. 불법 강아지 번식장이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히 열악한 환경의 번식장이었죠. 개들은 제대로 된 사료도 못 먹는 것 같았고 위생 상태도 엉망이었습니다. 냄새와 쓰레기 더미가 여기저기 보였어요. 박성수는 즉시 정태에게 연락했습니다. 긴급히 만나야 할 일이 생겼다고 말이에요. 정태는 박성수의 목소리에서 심각함을 느끼고 바로 나가 만났습니다. 박성수는 조사 결과를 정태에게 보고했습니다. 박윤호가 불법 강아지 번식장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수지에게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박윤호의 과거였습니다. 박성수가 더 깊이 파고든 결과 박윤호는 다른 이름으로 과거에 2번이나 동물 관련 사건으로 입건된 전과가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 부족으로 기소는 되지 않았고 이후 신분을 바꾼 것 같았습니다. 정태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딸이 그런 사람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황구의 반응이 옳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성수는 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계속 조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지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라고 조언했어요. 확실한 증거 없이는 수지가 믿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아버지와의 관계만 악화될 수 있다고 했거든요. 정태는 집으로 돌아와 황구를 바라봤습니다. 황구는 여전히 평소보다 예민한 상태였어요. 마치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태는 황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옳았다고, 미안하다고 말이에요. 황구는 정태를 올려다보며 낑낑거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걱정과 경계심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 후 수지가 집에 왔습니다. 박윤호와 잘 지내고 있다며 행복해하는 모습이었어요. 정태는 복잡한 마음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언제 말해야 할지 고민이 깊어졌죠. 황구는 수지가 올 때마다 여전히 불안해했습니다. 수지의 옷에 밴 박윤호의 냄새를 맡고는 불편해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정태만이 황구의 이런 반응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박성수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는 경찰 업무와 병행하면서도 개인 시간을 쪼개어 박윤호를 추적했어요. 전직 군인 출신답게 체계적이고 신중한 접근을 했습니다. 박성수는 먼저 박윤호의 실제 신분부터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박윤호가 맞았지만 과거 이력에 빈 공간이 너무 많았어요. 마치 특정 시기의 기록들이 의도적으로 지워진 것 같았습니다. 경찰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더 깊이 조사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윤호는 실제로는 박민수라는 이름으로 과거에 활동했었어요.
그리고 그 시절 2차례나 동물학대 및 불법 번식업 관련으로 조사를 받았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5년 전이었습니다. 경기도 한 지역에서 불법 강아지 번식장을 운영하다가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로 적발되었어요.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해서 기소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수십 마리의 개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발견되었지만 박민수는 단순히 임시 보호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었죠. 두 번째 사건은 3년 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을 통한 강아지 불법 판매 의혹이었어요. 가짜 서류를 만들어 혈통서를 조작하고 병든 강아지들을 건강하다고 속여 판매한 혐의였습니다. 이 사건 역시 피해자들의 증언은 있었지만 물적 증거가 부족해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의 행적이었습니다. 박성수가 추가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박민수는 동물 관련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불법 활동에도 연루되어 있었어요. 인근 지역에 마사지 업소 몇 곳과 연결고리가 있었고 이 업소들은 성매매 의혹을 받고 있는 곳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최근의 활동이었습니다. 박성수가 사이버 수사팀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확인한 결과 박윤호는 디웹을 통한 불법 사이트 운영에도 관여하고 있었어요. 동물학대 영상이나 기타 불법 콘텐츠를 유통하는 사이트들의 관리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박성수는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해서 정태에게 보고했습니다. 정태는 말을 잃었어요. 자신의 딸이 그런 인간과 사귀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박성수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인 감시를 이어갔습니다. 박윤호의 일상을 면밀히 관찰한 결과 그의 생활 패턴이 드러났어요. 낮에는 수지와 만나거나 평범한 시민 행세를 했지만 밤에는 완전히 다른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화요일과 목요일 밤에는 어김없이 외곽의 그 폐창고를 찾았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다른 지역의 의심스러운 건물들을 순회하며 다녔습니다. 마치 여러 곳에서 불법 사업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았죠. 박성수는 드론과 장거리 카메라를 이용해 더 자세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폐창고 내부의 모습을 더 선명하게 촬영할 수 있었어요. 그곳에는 정말로 수십 마리의 개들이 비참한 상태로 갇혀 있었습니다. 어미 개들은 끊임없이 새끼를 낳도록 강요받고 있었고 아픈 개들은 치료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었어요. 죽은 개들의 시체도 여러 마리 보였습니다. 사료와 물도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것 같았죠. 더욱 끔찍한 것은 박윤호가 이런 개들을 어떻게 처분하는지였습니다. 팔리지 않거나 병든 개들은 산속에 버리거나 더 잔혹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 같았어요. 박성수는 이런 장면들을 목격하고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성수는 결정적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더 가까이서 촬영을 시도했습니다. 어느 목요일 밤 박윤호가 폐창고에서 나오는 장면을 선명하게 찍을 수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큰 마대자루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 뭔가 꿈틀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박윤호는 차에 마대자루를 싣고 산길로 향했습니다. 박성수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한적한 산속에서 박윤호는 차를 세우고 마대자루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몇 마리의 강아지들을 꺼내 산속에 버렸어요. 강아지들은 너무 어리고 약해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산속에 버려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죠. 박성수는 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박성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개인적인 조사의 범위를 벗어나 공식적인 수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정태와 상의해야 했습니다. 수지의 안전도 고려해야 했거든요. 박성수는 정태를 만나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진과 영상, 그리고 신분 조회 결과까지 모든 것을 공개했어요. 정태는 증거들을 보며 경악했습니다. 특히 강아지들을 산에 버리는 영상을 보고는 분노로 몸이 떨렸어요. 정태는 즉시 수지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박성수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어요. 박윤호 같은 인물은 궁지에 몰리면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수는 우선 공식적인 수사를 통해 박윤호를 체포한 후 그 다음에 수지에게 알리는 것이 안전할 거라고 제안했어요. 정태는 고민 끝에 박성수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그날 밤 정태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황구는 정태의 불안을 감지했는지 평소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어요. 정태는 황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황구의 경고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황구가 없었다면 수지가 얼마나 큰 위험에 빠졌을지 모른다는 것을 말이에요. 박성수의 공식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동료 형사들과 함께 팀을 구성하여 박윤호에 대한 체계적인 수사에 착수했어요. 개인적인 조사에서 수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적 절차를 밟아가기 시작한 것이죠. 하지만 정태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박윤호와 만나고 있었고 아무것도 모른 채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박윤호의 정체를 알고 있는 정태로서는 딸을 보는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수지가 집에 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이었어요. 박윤호와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심지어 결혼을 염두에 두고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는 말까지 꺼냈어요. 정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박성수와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딸에게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수지가 더 깊이 빠지기 전에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태는 조심스럽게 수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박윤호에 대해 좀 더 알아봤으면 좋겠다고. 혹시 그 사람의 과거나 직업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있는지 물어봤어요. 수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박윤호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고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정태는 더 직접적으로 말했습니다. 박윤호가 동물보호 활동을 한다고 했는데 정말 그런 일을 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황구의 반응도 이상하지 않았냐고 덧붙였습니다. 수지는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왜 자꾸 박윤호에 대해서 의심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박윤호는 실제로 동물보호 활동을 하고 있고 증거도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관 개망 서비스에 올린 사진들과 봉사활동 인증서까지 보여주었어요. 정태는 그런 것들이 조작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할 수는 없었어요. 박성수와의 약속 때문에 수사 내용을 공개할 수 없었거든요. 수지는 점점 더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인생에 간섭하려 한다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과보호를 해왔는데 이제는 연애까지 간섭하려 한다며 분노했습니다. 정태는 필사적으로 설득하려 했습니다. 자신이 괜히 의심하는 게 아니라고 정말로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니 수지는 더욱 불신했습니다. 수지는 결국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자신의 인생에 끼어든다고 이번에는 정말 안 된다고 말했어요. 자신이 이제 어른이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딸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 말인데 오히려 반발만 사고 있었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박성수가 말한 대로 확실한 증거 없이는 수지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수지는 화가 난 채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정태는 거실에 혼자 남겨졌어요. 황구가 정태 곁으로 다가와 머리를 비비며 위로하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정태는 분노 대신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말없이 거실 한복판에 앉아 황구를 토닥였어요. 황구는 정태의 마음을 알아주는 듯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때 황구가 갑자기 머리를 들고 현관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황구는 여전히 박윤호의 기운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정태는 황구의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녀석만이 진실을 알고 있다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도 동물은 속일 수 없다고 말이에요. 황구는 눈빛으로 대답하듯 정태를 바라보며 낮게 으르렁댔습니다. 다음 날부터 수지는 집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아버지와 마주치기 싫어서였어요. 정태는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딸을 보호하려다가 오히려 딸과의 관계만 망친 것 같았거든요. 박성수는 정태를 위로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밝혀질 거라고. 그때 되면 수지도 이해할 거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정태는 그때까지 딸이 안전할지 걱정되었습니다. 한편 박성수의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박윤호의 불법 번식장에 대한 강제 수사가 임박했어요. 동물보호단체와 합동으로 작전을 펼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성수가 급히 정태에게 연락했습니다. 박윤호를 체포할 준비가 끝났다고 말이에요. 내일 새벽에 강제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정태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수지의 반응이 걱정되었어요. 딸이 이 모든 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정태는 황구와 함께 마당에 나갔습니다. 별이 많이 보이는 밤이었어요. 황구는 평소보다 차분해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곧 해결될 것을 아는 듯한 모습이었죠. 정태는 황구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처음부터 옳았다고. 미안하다고 말이에요. 황구는 정태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여전히 경계심이 남아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평온해 보였어요. 다음 날이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었습니다. 정태는 수지가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그리고 자신을 용서해 줄 수 있을지 걱정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황구는 평소보다 더 가까이 다가와 정태 곁에서 잠들었어요. 새벽 5시, 박성수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작전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였어요. 정태는 잠에서 깨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박성수는 간단히 상황을 알려주었어요. 경찰과 동물보호단체가 합동으로 박윤호의 불법 번식장을 급습했다고 말했습니다. 정태는 더 이상 잠들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을 켰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황구도 정태의 불안을 감지했는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태 곁으로 왔습니다. 오전 10시쯤 박성수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작전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알려주었어요. 박윤호는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불법 번식장에서 60여 마리의 개들이 구조되었다고 했습니다. 대부분의 개들이 영양실조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다고 덧붙였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추가로 발견된 증거들이었습니다. 박윤호의 휴대전화와 컴퓨터에서는 더욱 끔찍한 내용들이 발견되었어요. 동물학대 영상들과 불법 사이트 운영 관련 자료들, 그리고 성매매 업소와의 연락 기록들까지 나왔습니다. 박성수는 정태에게 경찰서로 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지에게 알리기 전에 직접 확인해보라는 의미였어요. 정태는 황구에게 먹이를 주고 집을 나섰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한 정태는 박성수로부터 상세한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박윤호의 실체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악질이었어요. 단순히 불법 번식장 운영만 하는 게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 네트워크의 일원이었습니다. 박윤호는 수년간 여러 개의 가짜 신분을 사용하며 활동해왔어요. 동물 관련 사업은 그의 범죄 활동 중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불법 콘텐츠 유통, 성매매 업소 운영, 그리고 각종 사기 행위까지 광범위한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박윤호가 수지에게 접근한 방식이었습니다. 사회관 개망 서비스를 통해 체계적으로 접근했는데 수지의 개인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그녀가 좋아할 만한 프로필을 만들어낸 것이었어요. 동물보호 활동가라는 설정도 수지의 성향을 분석한 후 만들어낸 거짓말이었습니다. 박성수는 정태에게 압수된 증거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진과 영상들, 그리고 각종 서류들이 박윤호의 범죄 행위를 명확히 증명하고 있었어요. 정태는 이 모든 것을 보며 분노와 동시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박성수는 말했습니다. 황구의 직감이 옳았다고. 만약 황구가 경고하지 않았다면 수지가 얼마나 큰 위험에 빠졌을지 모른다고 말이에요. 박윤호 같은 인물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는 타입이었거든요. 정태는 이제 수지에게 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박성수도 동의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온 이상 수지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했어요. 정태는 집으로 돌아와 수지에게 전화했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니 집으로 와달라고 말했어요. 수지는 며칠 전 다툰 일 때문에 내키지 않아 했지만 정태의 심각한 목소리에 결국 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오후 2시쯤 수지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아직 아버지에게 화가 풀리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정태는 거실에 수지를 앉히고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박윤호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가 체포되었다고 말했어요. 수지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어요. 박윤호가 체포되었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왜 체포되었는지 계속 물어봤습니다. 정태는 박성수가 준 자료들을 수지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사진과 영상, 그리고 신분 조회 결과까지 모든 것을 공개했어요. 수지는 처음에는 가짜일 거라고 부정했지만 점점 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된 개들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본 순간 수지는 충격에 빠졌어요. 박윤호가 자신에게 보여준 동물보호 활동 사진들과는 정반대의 현실이었거든요. 수지는 박윤호의 진짜 신분을 알게 되었을 때 더욱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민수라는 실명과 과거의 범죄 이력들, 그리고 성매매나 불법 사이트 운영 같은 추가 범죄들까지 알게 되자 말을 잃었어요. 가장 큰 충격은 자신이 계획적으로 속아왔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윤호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접근했다는 것,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수지는 무너져 내렸어요. 수지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아버지의 걱정을 무시하고 화만 냈던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깨달았어요. 정태는 딸을 위로하려 했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대신 조용히 수지 곁에 앉아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그때 마당에서 황구가 낑낑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소리였어요. 마치 수지의 상황을 알고 위로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정태는 황구를 집 안으로 데려왔습니다. 황구는 수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발치에 앉았어요. 그리고 수지를 올려다보며 낮게 낑낑거렸습니다. 수지는 황구를 보며 더욱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구가 처음부터 자신을 지키려 했다는 것을, 그런 황구를 무시했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정태는 수지에게 말했습니다. 황구가 또 한 번 수지를 구해준 것 같다고. 어릴 때 물에서 구해준 것처럼 이번에도 더 큰 위험에서 구해준 거라고 말이에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황구를 바라봤습니다. 황구의 눈빛에는 여전히 수지에 대한 깊은 애정과 보호 본능이 담겨 있었어요. 수지는 황구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아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윤호의 진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어요. 정태는 딸을 재촉하지 않고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황구도 수지 곁에서 움직이지 않은 채 지켜보고 있었죠. 오후 4시쯤 박성수가 집을 찾아왔습니다. 수지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해 주려는 의도였어요. 박성수는 경찰의 공식 조사 결과를 더 자세히 알려주었습니다. 박성수는 수지에게 말했습니다. 박윤호가 얼마나 교묘하게 접근했는지, 그리고 수지뿐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접근한 흔적이 있다고 설명했어요. 수지는 자신만 속은 게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박윤호의 최종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였습니다. 박성수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박윤호는 수지를 통해 더 큰 사기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결혼을 핑계로 정태의 재산을 노렸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수지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며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 그리고 아버지와 황구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자신을 지키려 했는지 깨달았어요. 박성수는 수지에게 경찰서에 와서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박윤호와의 관계나 그가 한 말들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성수가 돌아간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충격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정태도 어떻게 딸을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때 수지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미안하다고,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고 말했어요. 아버지의 걱정을 무시하고 화만 냈던 것이 후회된다고 했습니다. 정태는 수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할 것 없다고, 누구든 그런 상황에서는 속을 수 있다고 위로했어요. 중요한 것은 더 큰 피해를 입기 전에 진실을 알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지는 황구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구가 처음부터 자신을 지키려 했다는 것을, 그런 황구를 믿지 않았던 자신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어요. 어릴 때 물에서 구해준 일도 다시 떠올랐습니다. 황구는 수지의 감정을 알아채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수지의 무릎에 머리를 기대며 낮게 낑낑거렸어요. 마치 괜찮다고,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고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황구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황구가 또 자신을 구해주었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이에요. 황구는 수지의 품에서 편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태는 이 모습을 보며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황구가 15년 동안 한결같이 가족을 지켜왔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수지를 보호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어요. 며칠 후 수지는 경찰서에 가서 진술했습니다. 박윤호와의 관계 과정이나 그가 했던 말들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이런 진술들이 다른 피해자들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박성수는 말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박윤호의 추가 범죄들이 계속 밝혀졌습니다. 그가 운영했던 불법 사이트들, 성매매 업소와의 연관성, 그리고 다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사기 행위들까지 드러났어요. 수지는 자신이 얼마나 큰 범죄자와 연관될 뻔했는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박윤호는 결국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위반, 사기, 성매매 알선, 불법 콘텐츠 유통 등 다양한 죄목이 적용되었어요. 특히 조직적이고 상습적인 범행이었다는 점에서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수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점점 회복되어 갔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을 탓하며 우울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자신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특히 황구와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주말에 집에 올 때마다 황구와 함께 산책을 하고 예전처럼 함께 놀아주었어요. 황구도 수지가 예전의 밝은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을 보며 안심하는 듯했습니다. 정태는 이런 딸의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오히려 부녀 관계가 더 깊어진 것 같았어요. 수지가 아버지의 사랑과 걱정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고, 정태도 딸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황구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전처럼 평온한 일상이 돌아왔고, 수지도 다시 밝은 모습을 되찾았어요. 무엇보다 가족들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황구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지가 황구와 함께 마당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하던 것처럼 공을 던져주고 황구가 가져오는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정태는 이 모습을 창문으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지는 황구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황구의 말을 잘 들어주겠다고. 황구가 가족의 진짜 수호신이라고 말이에요. 황구는 꼬리를 흔들며 수지 주위를 뛰어다녔습니다. 정태는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위험은 사라졌고 가족은 더욱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황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일요일 오후,
정태의 집은 오랜만에 평온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주말마다 빠짐없이 집에 와서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박윤호 사건 이후 부녀 관계는 오히려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황구는 마당 한쪽에서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15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여전히 건강해 보였어요. 다만 예전보다는 차분해졌고 깊은 지혜가 담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황구 옆에 앉아 부드럽게 털을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박윤호 사건 이후 수지와 황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제 수지는 황구를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일원이자 보호자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정태는 거실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며 깊은 감회에 잠겼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박윤호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고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특히 동물학대와 관련된 부분에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났죠. 박성수로부터 들은 바에 따르면 박윤호는 여러 혐의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다고 합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이었어요. 특히 불법 번식장에서 구조된 개들의 상태가 워낙 심각해서 동물보호단체들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속았는지, 그리고 황구의 반응이 얼마나 정확했는지에 대해 증언했어요. 이런 증언들이 다른 피해자들을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박성수는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황구의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물의 직감이 얼마나 정확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졌어요. 몇몇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오기도 했지만 정태는 모두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정태에게는 황구가 유명해지는 것보다 가족의 평온이 더 중요했어요. 이미 충분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더 이상 복잡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이제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가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지나친 관심은 부담스러웠습니다. 오후 4시쯤 수지가 황구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황구가 또 한 번 자신을 구해주었다고. 정말로 고맙다고 말이에요. 어릴 때 물에서 구해준 것처럼 이번에도 더 큰 위험에서 구해주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황구는 수지의 품에서 편안해하며 낮게 낑낑거렸습니다. 마치 당연한 일이었다는 듯한 반응이었어요. 정태는 이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태는 마당으로 나가 황구의 등줄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황구가 우리 집안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라고. 정말 고맙다고 말이에요. 황구는 정태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살짝 흔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 3명과 황구는 함께 마당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수지는 황구와 함께 예전에 하던 놀이를 했고 정태는 이를 지켜보며 행복해했어요. 오랜만에 찾아온 진정한 평화였습니다. 황구는 이 모든 상황을 만족스럽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가족들이 모두 안전하고 행복해 보였거든요. 특히 수지가 다시 밝은 모습을 되찾은 것이 가장 기뻤습니다. 해가 지면서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태는 황구와 함께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어요. 수지는 집 안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상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정태는 생각했습니다. 정태는 황구에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다고. 정말 고맙다고 말이에요. 황구는 정태의 손을 핥으며 대답하는 듯했습니다. 며칠 후 박성수가 최종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박윤호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고 했어요. 여러 죄목이 인정되어 중형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특히 동물학대 부분에서 가중처벌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지는 이 소식을 듣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느꼈어요. 박윤호라는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더 지났습니다. 수지는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일에 더욱 집중하게 되었고 주말에는 어김없이 집에 와서 아버지와 황구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수지는 황구와 함께 동네 산책을 나갔습니다. 예전에 자주 다니던 길이었어요. 황구는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걸음걸이가 씩씩했습니다. 산책길에서 만난 동네 사람들은 황구를 보며 반가워했습니다. 황구의 이야기가 동네에도 알려져서 모두들 대단한 개라고 칭찬했어요. 수지는 그럴 때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지는 황구에게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가족을 지켜달라고. 자신도 황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이에요. 황구는 수지를 올려다보며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황구가 수지와 함께 평온하게 마당에 누워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석양이 지면서 하늘이 금빛으로 물들었고 정태는 집 안에서 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태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황구는 말이 없지만 사람보다 정확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가족을 지켜줄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2번이나 딸의 생명을 구한 진돗개 황구. 그날 그는 또 한 번 가족을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었어요. 황구의 눈빛에는 변함없는 사랑과 충성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황구는 가족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며 만족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는 뿌듯함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이들을 지키겠다는 다짐이 서 있었어요. 진돗개 황구의 이야기는 이렇게 따뜻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정태의 집 마당에는 여전히 황구가 있었어요. 이제 16살이 된 황구는 털에 흰색이 더 많이 섞였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직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예전보다 훨씬 평온해 보였어요. 수지는 매주 빠짐없이 집에 와서 아버지와 황구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박윤호 사건 이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등진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현명해졌고 무엇보다 가족의 소중함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황구야, 고마워. 수지는 황구를 쓰다듬으며 자주 이 말을 했습니다. 2번이나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 황구에 대한 감사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깊어졌어요.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 황구는 유명해졌습니다. 동물의 직감이 얼마나 정확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살아있는 증거였죠. 하지만 정태는 황구를 평범한 가족으로 대했습니다. 황구에게는 영웅이라는 타이틀보다 사랑받는 가족 구성원이라는 것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박성수는 가끔 놀러와서 황구를 보며 말하곤 했습니다. 이 녀석이 진짜 형사감이야. 나보다 직감이 좋아. 그럴 때마다 황구는 꼬리를 살짝 흔들며 겸손한 듯 고개를 돌렸어요. 황구는 자신이 한 일을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죠. 어릴 때 수지를 물에서 구한 것처럼 이번에도 수지를 위험에서 구한 것은 자연스러운 본능이었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 정태는 황구와 함께 마당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황구야, 넌 우리 집안에서 정말 제일 소중한 녀석이야. 정태의 목소리에는 깊은 감사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황구는 정태를 올려다보며 낮게 낑낑거렸습니다. 그 눈빛에는 변함없는 충성심과 사랑이 빛나고 있었죠. 집 안에서는 수지가 저녁 준비를 하며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딸의 콧노래였어요. 정태는 이 소리를 들으며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음을 느꼈습니다. 황구는 말이 없지만 언제나 사람보다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었어요. 2번이나 딸의 생명을 구한 진돗개 황구. 그는 오늘도 조용히 가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저녁 햇살 아래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상 속에서 말이에요. 이것이 한 마리 진돗개가 들려주는 진짜 가족의 이야기였습니다.